김환기 선생님은 왜 이 물감층을 두껍게 만드셨을까요? 근데 그 두껍게 만드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영상을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그러니까 1956년에 이제 수학 김환기 선생님은 프랑스로 가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프랑스로 가려면은 배를 탔어야 돼요. 3개월이 걸렸거든요.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10년간 체류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선배님들의 그 어떤 일화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그리고 뭐 누가 서양화가가 거기 가기가 쉬웠겠어요. 참 어려웠죠. 제가 이제 몽마르트 그때만 해도 뭐 보헤미안의 그런 영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때겠죠. 50년대인데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어떤 그 몽마르트의 그 립빛 거리라든가 거기에 그 호텔 데자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갔었던 그 호텔 데자르에 제가 1년 6개월을 묵으면서 다락방에서 묵으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일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함대정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선생님도 거기에서 그 그림을 그리셨고, 그다음에 이 남도 미술, 그러니까 전라도나 뭐 이쪽 남쪽에 이 대가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이 서양화의 개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오지호 선생님도 말하자면 거기에 이 몽마르트의 그 호텔을 거쳐 가셨고, 수화 선생님도 그 근방에 몽마르트 근처에서 작업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 밖에 뭐 난관 선생님, 그리고 지금 현존하시는 이유환 선생님, 정상화 선생님, 그다음에 돌아가신 권영우 선생님, 전부 다 그 몽마르트 근처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거기가 너무 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좀 약간 좀 우범 지역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또 거기 있어 보면은 뭐 그다지 그렇게 그런 걸 크게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삐갈이라든가 블랑시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이 물렌 루주가 근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해외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형태가 있는 곳이라 그 다양한 그 문화가 존재하거든요. 그 안에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기 그 사크레끼르 성당, 몽마르트의 가장 높은 언덕을 그 거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성당이거든요. 그걸 사크레끼르 성당이라고 하는데, 뭐 직역하자면 뭐 거의 뭐 성스러운 뭐 이런 그런 뜻인데, 그게 그 프랑스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성금을 모아서 만든 성당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거의 뭐 신성시하는 그런 성당인데, 그 주변에 펼쳐졌던 어떤 이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한국 우리 화가들, 노대가들의 스토리, 이런 것도 제가 뭐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이 김환기 선생님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 작고하셨지만 1970 언제 돌아가셨냐. 아무튼 돌아가신 지가 50년이 조금 되신 분이기 때문에 50년, 그러니까 이 저작권법,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작권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린 사람의 저작권이 있는데 그 가족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쓰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존경하는 이제 그 후배 선생님들을 이 후배들이 연구하는 과정의 어떤 그 이미지 도용은 뭐 저는 그 이미지 저작권법에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20년이 남아 있거든요. 뭐 이걸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쓴다기보다는 이런 강의 이런 때 이제 용도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뭐 용서해 주시겠죠. 아무튼 오늘 이 김환기 선생님의 그 어떤 그 기법, 근데 김환기 선생님이 50년대에 즐겨 쓰셨던 기법, 아유 말이 너무 버벅거리네. 저는 이제 영상 편집할 때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지우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내보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오늘 비가 와가지고 뭐 안개도 엄청 꼈어요.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뭐 이제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그 대신 오늘은 뭐 어제 비 와서 그런지 안개가 엄청 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저는 요새 추위에 좀 살짝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좀 목소리도 좀 이렇게 안정적이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 활동하시던 분들이고 1700 1974년인가 그때쯤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아직 그 저작권법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4, 5, 70년까지는 그 이미지를 함부로 갖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수근 선생님은 그 법이 바뀌기 전에 그 저작권법을 이제 지금은 저작권법이 저촉되지는 않지만은 김한기 선생님은 아직은 그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그 저촉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미지를 또 갖다가 쓰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 전시회 뭐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저작권법을 다 이제 지켜가면서 그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썼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그다음에 김한기 선생님이 이제 여기 부암동에 그 이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이 이제 이쪽 평창동 쪽이라 가끔씩 가보는 곳인데 그리고 저는 1990년대 중반쯤에 그 환기미술관에서 소나무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양산방 그 작은 전시실에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그 기법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뭐 그 본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선생님인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 기법을 어떻게 썼을까? 근데 그 기법을 그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놓치고 가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 기법을 쓸 때는 바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바닥이 가령 이 천이 코팅이 돼 있는 건가 안 돼 있는 건가 그다음에 바닥에 뭐 코팅을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오늘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이제 1편인데 지금 제가 이제 꾸준하게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박수근 선생님의 기법하고 김한기 선생님의 기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뭐 미술 대학에서 뭐 이 사학을 공부해 가지고 뭐 학예사나 박물관에 이제 학예사, 미술관에 학예사 분들 이제 가시는데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이 직업 화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쓴 그 기법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알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비록 이제 어떤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유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이제 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한 100명 정도만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셔도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업 화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렸던 직업 화가이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좋대더라 뭐 이름을 앞세워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뭐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 진득하게 봐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김한기 선생님의 그 기법에 대해서 제가 1편 일단은 바닥이 무엇인가 김한기 선생님이 썼던 그 바닥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좀 준비해 가지고 마이크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바닥이 코팅이 되어 있는 캔버스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1950년대 작품들을 보면은 거의 이 캔버스를
그 이 뒤에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일본 말로는 이거 아사라고 하죠. 아사천인데 이제 그 니혼 대학에서 1950년대 공부를 하셨죠. 40년대인가? 3, 40년대 그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이 인상파 미술에 아주 직방적으로 그냥 그 영향을 받으신 분이죠. 김환기 선생님은. 그때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뭐 수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환기 선생님의 호가 수화라고 하시는데 이 고향은 저쪽 신안군 쪽으로 알고 있어요. 신안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성북동에 사셨고 집안이 굉장히 좀 부유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25 동란 때 김환기 선생님이 그 다랑아리 그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만큼 컬렉션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마당에다가 그 다랑아리를 쭉 그 세워놓고 감상하고 이러는 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6.25가 이제 터지면서 그거를 거기다 두고 바로 이제 그 피난길에 올리셨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제 그게 그 물도 차고 얼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완전히 가루가 돼 있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다랑아리는 그때 당시에 그 안목이 있었던 분들은 그 특히 수화 선생님 같이 다랑아리를 좋아했던 분들은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있었을 그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지금은 뭐 다랑아리가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랑아리를 보면서 달을 생각하면서 그 시절에 이제 그림을 그렸던 그 50년대 그림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캔버스가 이 코팅을 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코팅을 한 것들인데 해서 이제 거기다가 바닥 색깔을 유화로 칠하고 칠할 때는 뭐 나이핑을 하든 그 유화 붓을 써가지고 뭐 칠하든 그거는 그렇게 칠했어야 됐었어요. 그럼 칠하면은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다 알 수 있거든요. 이 족보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옆에 그 흘러난 자국들을 자세히 보면은. 근데 물론 이제 학예사 분들이나 아니면 큐레이터 분들도 여기까지 뜯어보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액자가 돼 있는 상태라든가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워갖고 못 뜯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몇 번 그 수리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기법으로 썼다 이런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캔버스가 코팅이 돼 있는 그 캔버스 말하자면 이제 그 시절에는 거의 일제죠, 일제. 일본에서 나오는 그 천들을 썼는데 그 천들이 코팅이 돼 있는 천이었는데 그 코팅된 천 이름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백납 코팅이라고 해요. 백납 코팅은 아연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면은 그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감을 반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수성 뭐 물감이라든가 이 물을 사용하는 물감은 다 그냥 떨어져 나간다고 붙지를 못한다고. 대신 기름을 쓰는 아마인유나 마치 이제 식용유처럼 아마인유나 그런 기름에는 반응을 잘 해가지고 잘 붙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이 물감을 두텁게 이렇게 맨 바닥에다 붙여봤어요. 이것도 좀 예전에 내가 강의 자료로 만들려고 오래전서부터 한 이거 20년 된 거일 거예요 아마 이것도. 이거를 이 제가 에꼴드 가나 거기서 벽화 수업을 할 때 뭐 우리 그 회원하고 같이 연구를 할 때 이제 만들었던 작업들인데 이 캔버스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이제 이게 물감층인데 이거 거의 1cm 가량 높게 칠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이게 안 띄어지죠. 왜냐면 이 바닥에 이 백락 코팅된 바닥에 이 유화가 묻었기 때문에 유화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마인유하고 테레핀, 뽀삐 뭐 이런 기름이 섞여 있죠. 그 기름이 완전히 들러붙어 가지고 이 백락 코팅된 상태에서 들러붙어 가지고 잘 안 떨어진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환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작품이면 지금 2000년대니까 5, 60년 된 작품들이잖아요.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 마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히 그 김환기 선생님이 쓰시던 그 기법 중에 이렇게 캔버스에다가 계속 물감을 칠해가면서 두껍게 올린 작품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껍게 올린 작품들이 있는데
이게 50년대에 많이 나타나는 작업들이거든요. 5, 60년대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56년도, 57년도에 프랑스를 가셨기 때문에 그 전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 작업은 이제 그 항아리를 이고 있는 여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뭐 몽들리앙의 영향을 받은 론도라든가 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셨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나이핑 뭐 붓 가리지 않고 쓰셨어요. 이렇게 바닥을 칠한 다음에 계속 말려가면서 올려가는 작업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제 임파스토 기법이라든가 요즘 이제 영어로 자꾸 뭐 임파스토 기법 뭐 무슨 블렌딩 기법 이런 게 많은데 사실 뭐 편하자고 하는 소리인데 예전에는 그런 기법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안 했죠. 그냥 덧칠하는 거죠. 마른 상태에서 덧칠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그 물감을 캔버스에서 이 나이핑을 해가지고 제조를 한 다음에 이 꾸덕꾸덕 마른 위에다가 붓질을 하면은 그 김환기 선생님의 그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질감이나 이런 게 나타난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말로는 질감이지만 이 질감은 이렇게 완전히 말랐을 때 이게 우들두툴하고 아니면 매끄럽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질감, 불어로는 마티에르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이제 그 사대주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영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마티에르라고 하는데 그 마티에르가 기법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물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마른 상태에 보면은 그 요철이 있어요, 여기도. 왜냐면 나이프로 칠하든지 붓으로 이렇게 물감을 해가서 칠하든지 이 높은 부분에는 물감이 많이 묻는 거고 이 낮은 부분에는 물감이 안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김환기 선생님 미술관이나 환기미술관이나 이제 뭐 호암미술관 가면은 김환기 선생님 작품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에 있는 가장 높이 상층 부분에 있는 데는 이제 주로 마감할 수 있는 화이트라든가 이런 걸 많이 썼죠. 바닥은 좀 어둡고 나중에는 밝은 부분은 그런 걸 많이 썼거든요. 특히 이제 백장 항아리를 표현할 때는 그런 기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기법들을 이제 쓰시면서 이 층을 나눠서 두껍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캔버스에 칠하기 전에 이렇게 뭐 바닥에다가 놓고 이 팔레트 바닥에다 이제 물감을 퍼서 놓고 나이핑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는데 이 올렸을 때 타이밍 시간차 조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칠했던 물감, 그다음에 두 번째 칠했던 물감, 세 번째 칠했던 물감 이렇게 다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나의 레이어인데 이런 기법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뭐 박수근 선생님, 김환기 선생님 다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기법이 요즘에 뭐 마치 이렇게 그린 거는 임파스토 기법이다. 뭐 이거는 스푸마토 기법이다. 뭐 이건 브랜딩이다. 뭐 글레이징 기법이다. 이렇게 막 나누는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 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김환기 선생님의 나중에 요건 1편이니까 1편에는 제가 이렇게 두껍게 칠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새 유행어로 임파스토 기법 그렇게 임파스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태리어인데 이 물감을 갖다가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반죽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반죽을 해서 그걸 반죽을 여기다 쳐 바르는 거를 갖다가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하는데 물감의 층에 따라 가지고 얇게 칠한 것도 뭐 반죽을 칠한 거고 두껍게 칠한 것도 반죽을 칠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 반죽된 기법을 이용해서 계속 물감층을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두꺼워지면서 충격이 간다거나 지금 이제 4, 50년 정도 됐으면은 이 물감이 약간 운반 과정이라든가 보관상의 문제에서 아니면은 기온의 변화에서 이게 터진다고 물감층이. 특히 나이프로 발랐든가 붓으로 얇게 펴 발랐든가 이런 것들은 극명하게 더 그런 게 보이죠. 근데 이런 현상은 전 유럽에 걸친 대가들의 작품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8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은 이게 막 딱 터가지고 막 바글바글하다고. 근데 이 바글바글한데
다행히 이제 김한기 선생님은 무려 100억이 넘는 가격에 팔렸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경매 가격 최고로 낙찰이 됐는데 그렇게 비싼 그림을 누가 함부로 취급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보관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보관이 잘 되는 그림은 진짜 4, 500년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가도 나중에 유명해지지 않으면은 그 작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그냥 여기저기 그 나돌아 다니다가 이게 다 없어지기도 하고 삭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족들이 잘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미술관을 만들고 또 이 어떤 처리를 잘 해가지고 습도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이제 그게 오래 보관되는 방법은 있지만 결국에는 다 사그라든다는 거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여기 자글자글 튼 이런 몇 개의 장례를 여기다가 남겨드릴게요. 이 영상 안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올리는 기법, 이렇게 그게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이 서양화가 들어온 지가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게 이제 최초의 서양화가를 우리나라는 이제 고이동이라고 하고 고자, 희자, 동자, 고이동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여류 작가로는 나해석, 나자, 해자, 석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유화물감도 쓰고 거의 이제 일본의 영향이 컸죠. 왜냐면 일본에는 이 아카데미, 특히 프랑스를 신봉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 예술가들이 우리도 나중에는 마찬가지였지만 그쪽으로 가서 공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이 잘 살았어요. 전후 역량으로 우리나라 아무튼 그 역량으로 뭐 이렇게 그 잘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배워온 기술을 그대로 학교에서 전수를 했거든요. 뭐 일본 대학도 그렇고 뭐 동경 대학도 그렇고 뭐 무사시노 대학도 그렇고 무사시노는 이제 판화가 유명한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 공부를 하러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배워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서울대 교수도 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 그 영향을 미쳤죠. 우리 화단에. 그래서 김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957년인가 56년도에 이제 도부를 하셨는데 프랑스로 가셨죠.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김향한 선생님이신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뭐 거기서 뉴욕으로도 가시고 원래 이제 해외에서 살다 보면은 해외에서 선생님이 작품이 팔리진 않았어요. 팔리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집안의 가족들의 이제 어떤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꾸준히 그림을 그리셨고 결국에는 이제 다시 귀국을 하시는데 그때가 한 1970년도 정도 됐어요. 1970년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그 시절에 그 한국미술대상전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이 기법 말고 뉴욕이나 파리에서 그 연구했던 기법으로 만들어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주의 그 전묘법 기법을 선보이거든요. 그것도 재료가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재료는 이 코팅된 바닥에다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이 구사하시는 사진이 흑백 사진이 있어서 제가 찾아왔는데 그 기법 사진의 그 뒤에 쌓아 놓은 캔버스의 뒤에 그 우러 나오는 이 캔버스의 뒤에 비춰지는 그거를 보면은 아 저거는 직접 만들어서 쓰셨구나. 저거는 린넨천을 사용해서 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라는 거는 결국에 있어서는 나중에는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과학적이든 뭐 눈으로 하든 고증을 위해서 하든 다 밝혀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시면은 아 선생님이 어떤 기법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어떤 그 모티브를 가지고 어떤 조형성을 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국민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받는 작가가 됐구나.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저희 이제 후배된 입장에서는 뭐 물론 그 계속 크리에이티브 창작적인 요소를 계속 찾아 나가지만 그래도 선배님들이 이 끼쳐왔던 그 영향들 한국적인 색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법들 이런 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저도 똑같거든요.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사랑을 받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널리 알리는 그런 소임이 있거든요. 화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러려면 수도자하고 똑같잖아요. 수도자들은 뭐 가서 부처님의 아니면은 기독교의 어떤 아들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뭐 신념을 전파하고 이러면 되지만은 이 화가가 마치 수도자처럼 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소임이 있어가지고 이 대중들하고 호흡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그런 그 역할에서 좀 더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발전돼 왔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제가 이 수업을 좀 진작했으면 괜찮았는데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공부하느라 바빴고 또 우리 애들 키우느라 너무 바빴어요. 이제 우리 애들이 30이 넘었는데 뭐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우리 화가들 뭐 거의 다 그렇거든요. 학비가 좀 비싸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이에라도 이렇게 좀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분명히 그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거를 알아들으시고 아 내가 기법을 테크니컬을 써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학예사나 일반 학생들, 일반 대중들은 아, 김환기 선생님을 작품을 보러 갔는데 저 어떻게 썼는데 저 기법이 저렇게 색깔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아, 저기에 왜 올라가 있는 색이 참 그 풋풋하니 좋네. 저는 백드롭한 그 색감, 이렇게 질감, 느낌 뭐 이런 게 굉장히 좋네. 그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미술가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만져봐도 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마테리얼이라고 생각한다고 만져보는 건 촉감이라고 그러고 먹어보는 건 미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미술품은 이 미감은 없어요.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적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티켓이긴 하지만은 뭐 가령 저희 작업실에 방문을 누가 한다 그러면 전 만지는 거 자유예요. 왜냐면 그거 만져보면 그거는 촉감이거든. 그 눈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마테리얼을 볼 수 있는 그 질감을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새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으면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최대한도로 제가 좋은 영상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질감적인 그 내용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기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요점을 다시 얘기할게요. 이 김환기 선생님이 50년대에 쓰던 기법은 거의 다 캔버스에 칠했던 임파스터 기법이나 이 브랜딩 기법이었다. 그러니까 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한 게 아니고 그런 브랜딩 기법이 아니고 천천히 말려가면서 올려 붙인 그런 기법을 쓰신 거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런 기법들이에요. 지금 이게 너무 밝죠? 이게 제가 어둡게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층층이 이렇게 다 그 색깔이 나타나는 거를 그 이 바닥 재료를 이 캔버스는 지금 보면은 제가 만든 캔버스이기 때문에 코팅하는 단계에서 일부러 그 연습을 할 때 코팅을 안 하고 한 기법이에요. 이거는 지금 캔버스가 30년이 넘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 넘버링을 적어 놓긴 했는데 이 지금 여기에 그 캔버스를 했던 그 호치키스 핀이 다 삭았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30년이 넘은 제가 80년대에 제가 8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만든 캔버스예요. 이 캔버스는 이 그 몽마르트 아래 린넨 시장이 있어요. 캔버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 시장이 있다고. 천 시장에서 제가 직접 사다가 악교 코팅만 살짝 하고 악교도 그 우리 그냥 흔한 악교를 써서 코팅만 하고 캔버스에 붙여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뒤에 막 스며 나오죠. 스며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때 백납 코팅 이렇게 요즘 기성 그 캔버스에서 쓰는 백납 코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악교 포수만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을 드릴 김환기 선생님의 2편 우주 시리즈의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똑같이 선생님은. 왜냐면 제가 그 파리의 그 작가들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이 없었던 작가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 그 캔버스를 사러 가려면은 거기서 오존 정도에 떨어져 있는 큰 그 이 뭐 캔버스 그 파는 화방이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보자르 학생들 중에서도 부자 학생들은 이제 거기 가서 그거를 롤로 사다가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당시에 웬만큼 프랑스 화단에 그 주목을 받지 않는 작가 외에는 그걸 쓸 수가 없었다고. 근데 뭐 50년대, 60년대 오죽했겠어요. 뭐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걸 이 좋은 천을 사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그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린넨 천을 갖다가 사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도 예전 작업을 다 분해를 하면은 이 작업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 선생님 작업은 이 옆면이나 이런 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캔버스 그 옆에 이제 사진을 붙이겠지만 선생님이 작업하는 거 뒤에 그 우주 시리즈 보면 이렇게 스며 나와 있죠. 그 스며 나와 있는 기법이 말하자면은 그 이 코팅이 안 된 캔버스에 쓰신 기법이에요. 그거는 2편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1편은 물감을 어떻게 칠해 나갔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초창기 1950년도에 선생님은 이런 기법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물감을 올려가지고 마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붓칠을 해가지고 붓칠을 할 때 청색을 해서 이렇게 칠했을 때 이 바닥에 그 요철에 의해 가지고 일명 이제 뽀르따주인데 깊이가 있는 그 깊이에 뭐 이렇게 우리가 종이를 놓고 막 문지르면은 그 윗면에만 색이 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뉘어놓고 연필로 막 그 종이를 덮고 이렇게 해서 그 동전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걸 뽀르타주라고 한다고. 그 뽀르타주를 이제 말하자면은 붓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다 뭐 이렇게 벗겨내는 게 아니고 거기다 덧칠을 했을 때 나오는 기법, 그 기법을 쓰신 거예요. 이런 파란색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작업을 한 게 바로 그 항아리, 그다음에 그 이 선반이 있는 저기 정물화 이런 건 다 이런 기법을 쓰신 거예요. 그때 제가 분석해 보는 그런 바로는 물감은 홀베인을 쓰셨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홀베인을 썼는데 홀베인은 흰색이 징크 화이트밖에 없었어요. 티타늄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크릴 물감을 쓰실 수가 없었던 세대예요. 오로지 이 튜브 물감만 쓰신 세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감을 만들어 썼을까? 아마 못 만들어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안료 시장이 우리나라에 개척되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일본에서 튜브 물감을 사다 쓰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물감을 써서 100호짜리,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다? 부자 아니면 못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작업들이 그 다 나중에 여기에 이제 김한기 선생님은 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분할된 선을 많이 쓰셨다고. 그런 선을 많이 쓴 작가는 우리 박수근 선생님이나 김한기 선생님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선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작가들의 생각의 포맷이 약간 큐비즘이나 뭐 유럽의 그런, 그다음에 터치는 인상파의 마네모네 뭐 그런 터치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적인 미로 독특하게 승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흰색을 많이 쓰신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흰색은 이 황변을 해요. 약간 그 갈색 톤이 슬쩍슬쩍 비친다고. 그게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캔버스에는 아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초의 바닥색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요철이 있기 때문에 붓의 터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그러죠.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여기 속에 보면 옐로우기가 살짝 있잖아요. 이 오커 계열의 그다음에 크롬 계열의 색을 약간 덧칠해 가지고 칠해 놓은 거예요. 이게 서 나중에 어떻게 변하나를 두고 보는 건데
지금 완벽하게 굳었죠. 하지만 이걸 칼로 파보면 속은 막 떨어져 나와요. 예, 그렇듯이 이제 속에는 아직도 안 마른 상태고, 그다음에 겉에는 이렇게 만지면 부서지죠. 이 부서진다고. 이 부서지는 이유는 이 겉에 있는 그 성질의 그 아마인유가 바싹 말라가지고 가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8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이제 이게 변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미술관 같은 데서는 여기다가 이제 뭐 바니스 같은 거를 도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작업이죠. 바니스 도포한다는 거는 겉에만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고가구에 니스를 칠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근데 니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겉에만 코팅하는 거, 그다음에 속에 스며드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계속 이제 뭐 나무의 그 질감이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거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꾸 덧칠을 해가지고 거기다 바니스를 칠하고 뭐를 칠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작품의 색은 변한다. 그리고 선생님의 작품은 이 그 50년대 작품들은 다 이 코팅된 캔버스 위에 올리는 기법이었다. 올리는 기법인데, 반죽은 임파스토 기법으로 반죽을 계속 해가지고 두껍게 올리는 기법이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질감을 갖다가 마티에르라고 하는데, 그 마티에르의 질감이 유난히 두껍고 보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의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걸 그 질감을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그 뭐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만드니까 이제 구독 같은 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편에서는 제가 이 코팅된 그 천에다가 이렇게 칠한 거하고 이렇게 칠하는 거하고 전묘로 해가지고 우주 시리즈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런 생 캔버스에다가 코팅된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믹싱 하듯이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이 위에다가 우주 시리즈가 가능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